시장을 끝내는 거는 또 다른 딥시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딥시크라고 해서 특정 LLM을 지목한 게 아니라 어떤 파괴적 혁신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럽션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 네, 좀 맞아요. 파괴적 혁신이라고 맞아요.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파괴적 혁신의 단점은 파괴적 혁신 자체도 혁신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금 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가 생각지도 못한 파괴적 혁신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완전히 판이 뒤집힐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지금 멀티플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게 아마 자기가 봤을 때 현재 시장의 최고의 리스크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에릭을 모시고 또 거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에릭을 소개하고 나서 좀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고 좋은 편인데, 확실히 이런 거장의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전달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 4번의 영상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 시장을 바라보는데 기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에릭의 거장 이야기는, 또 에릭이 또 본 채널도 하시는데 채널도 가셔가지고 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채널 나와서는 또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 하는 것도 다 보고 있어. 뭐 에릭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라,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목소리 톤이 좀 비슷하다, 뭐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끼어들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뭐 이게 제 성격인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그래서 또 다시 모신 에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좀 싫어하실 분 한 분. 네. 싫어하실 분? 싫어하실 분 한 네. 분. 싫어하실 분 두 분이죠. 아, 그래요? 네. 공매도의 달인과 그럼 이제 6화 만에 끝나는 건가? 행동주의 투자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두 가지는 인식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 채널 구독자들의 그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자료를 또 준비하셨으니까 자료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소개해드릴 분은 공매도의 달인입니다. 별명이 네. 어둠의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의 어둠형. 네, 어둠의 버전. 어마어마하네. 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짐 체이노스, 차누스라고도 하기도 네네. 하고요. 이분인데, 네. 이분이 이게 이 펀드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게, 네. 본인 펀드가 이제 키니코스 펀드인데, 네. 이 그리스어로 시니컬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매우 회의론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름을 지은 건가 보네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 강좌를 하고 있는데, 네. 사기의 역사에 대해서 야,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듣고 싶다. 재밌겠다. 그래서 이 왜 어둠의 워런 버핏이냐? 네. 워런 버핏은 열심히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해가지고 네. 저평가 가치주다 투자해야겠다라고 해서 투자한다면은, 차노스는 열심히 워런 버핏처럼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이거 주가 고평가됐네, 이거 망할 기업이네, 해서 공매도를 하는, 그래서 어둠의 워런 버핏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바로 그냥 홀렸어요. 마음에 들어. 근데 이게 그렇게. 공매도, 특히 네. 미장에서 공매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거의 뭐 공매도한 기관들 망했다는 회사 얘기 되게 많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분은 커리어가 꽤 화려합니다. 3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2%였고, 네. 그리고 뭐 2000년대 대표적인 이 사태였던 앨런 회계 부정 사태가 있었죠. 네. 주식회계 사태가 있었는데, 네. 앨런을 이때 공매도해서 상당히 네. 큰 수익을 벌었고, FTX 사태라든지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중국 부동산 사태, 뭐 상업 부동산 이슈가 될 거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상당히 또 유명한 사람이고, 네. 근데 역시 숏은 쉽지가 않은 게, 네. 테슬라 숏을 잘못 들어갔다가 손해를 좀 많이 받고, 네네. 최근에는 펀드를 폐쇄했습니다. 펀드를, 그래요? 네,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을 하고, 아. 이제는 기존 고객들에게는 자문 서비스만 제공하는 네, 정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역시 숏은 쉽지가 않다, 숏은 라는 거 쉽지 보여준 않죠. 인물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짐 차누스의 최근 블룸버그와의 이제 단독 인터뷰에서 나왔고, 그리고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이 트럼프에 대한 기사들이 장을 좌지우지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를 그렇죠. 부과한다, 안 한다, 뭐 정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안 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과장이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매도의 달인답게 시장의 현 상황을 짚었을 때 버블은 아니지만 버블을 향해서 좀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신이 봤을 때 시장의 리스크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2, 제3의 딥시크가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최고의 리스크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중국은 그냥 건드리지 마라. 그게 이게 하지 요즘에 마라. 저희가 짚어봤던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른 그렇죠. 관점이네요. 원래 좀 중국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그냥 중국 그냥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하시는군요. 네,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부정적인 뷰를 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우선 트럼프의 과장된 믿음과 공포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 얘기를 먼저 했는데요. 관세가 진지해 보이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좀 정치쇼 측면이 있다. 네. 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한 달을 유예한다 그랬다가 어땠다 네. 그랬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들쑥날쑥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도 이랬다. 네.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관세를 하네 안 해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시장이 출렁출렁 거렸기 때문에 요번에도 비슷하게 일기 때처럼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시장이 출렁출렁 거릴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과도하게 좀 이 트럼프의 관세 공포에 반응을 할 거고 그리고 중국 관세 같은 경우는 진지해 보인다. 진지해 보이는데 항상 관세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국내에선 감세를 하는 대신 네. 관세로 뭐 세수 결선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수입이 800억 달러였대요. 네. 근데 트럼프가 실제로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은 세수 결선이 한 2조에서 4조 달러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관세로 뭔가 이 세수 결선을 확보를 한다. 이것도 역시 좀 과장된 믿음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수치가 맞는데 좀 민주당계 성향의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관세로 세수를 메꾸려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 산업이 너무 중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크다 보니까 운동장에 기울어진 거를 메이크업 하려는 목적이지 관세 목적은 그러니까 세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그런 중국 관세가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그러니까 친중 자본을 등에 업은 그 친미국 민주당의 그 논리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관세 수입으로 뭐 이제 세수를 메이크업할 생각은 없고 미국 공화당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장이 잘 되면은 세수가 늘어날 거니까. 자국 산업 그러니까 제조 커지고 뭐 커지고 뭐 커지면은 어차피 세수 늘어날 건데 관세 수입보다 그게 더 크다 이러면서 디펜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세 공포였다면 이제 트럼프에 대한 믿음이죠. 대표적으로 네. 트럼프가 정부를 엄청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네. 이것도 좀 과장된 것 같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라는 부서로 들어가지 맞죠, 않았어요. 맞죠. 근데 도지라는 부서가 원래 미국에 있는 디지털 서비스 처라는 부서를 이름만 바꾼 거래요. 아 그래요? 새로 뭐 만들고 막 그렇죠. 뭐 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 부서가 원래 무슨 일을 하냐면은 네. 정부 웹사이트를 만들고 서버 관리하고 이런 거를 하는 곳인데 네. 지금 근데 도지가 하려는 일은 뭐 예산이나 인력을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정부를.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 이제 법적 시비를 건다. 그럼 이거 반드시 문제가 된다. 아니 이 미국 디지털 서비스 청은 네.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건데 네. 타 부서의 인력과 예산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라고 해서 적법성 시비가 분명히 걸릴 거고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발목을 잡힐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뭔가 개혁을 한다? 이거는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최근 있었던 일이 그 트럼프가 국제개발청이라는 이제 네. 국무부 산하 부서가 있는데 USAID. 그쵸. 네. 여기에 그 직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걸 거의 다 자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쪽 이 USAID 노조에서 이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행정부에서 어떤 부처를 없애거나 하려면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트럼프는 맞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이제 소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트럼프의 개혁이 그가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지난번에 전달해드린 피셔형의 얘기가 생각나는데 네. 이제 켄 피셔가 올해 장의 흐름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가 트럼프 서프라이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이냐 안 보여줄 것이냐가 올해 장이 가냐 안 가냐의 중요한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개혁이 이렇게 발목 잡히고 사람들의 생각보다 안 되게 되면은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버블은 아니지만 버블 향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뭐 밈코인이 인기가 끝나는 건지 끝나든지 이런 거 보면은 버블을 향해서 착실히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더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린 네, 데이터입니다만 맞아요. 이제 이게 분기별 IPO잖아요. 네, IPO 차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과열되면 IPO가 많아지는데 20년, 21년 전성기 때는 막 분기마다 막 100건, 300건 와 어마어마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죽어 있고 네, 완전 죽어 있네요. 이제 월가에서 시장 좋네, 야 분위기 좀 타볼까 하고 주식 막 찍어내고 이러다 보면은 그때가 이제 버블 끝물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직은 버블 단계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람 자기가 시장에서 한 몇십 년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보다 현재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네.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승 사이클이 생각보다 더 길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다만 이 영원한 것은 없다. 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클이 언젠가는 바뀌고 언젠가는 하락을 맞이를 할 텐데 네. 그때를 감안해 보면은 숏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숏을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숏 딱 쳐라가 아니라 네. 사이클이 바뀌는 거를 이제 염두에서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네. 사이클이 바뀌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락세처럼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얼마 만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을까 차원에서 숏이 좀 해지 차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죠. 숏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네, 맞죠.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숏으로 돈 벌겠다 이게 아니고 롱온리인 보통 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숏을 집어넣게 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덜 먹더라도 또 깨질 때 일단 먹는 포지션이 있다는 게 하락기 때 좀 안전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제 지인들도 보면은 좀 이제 그 인버스를 잡아놓거든요. 인버스를 잡아놓거나 아니면은 좀 숏을 잡아놓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들은 이제 ETF로 인버스 ETF 같은 거 비중을 일부라도 잡아놓고 하면은 그게 지금은 되게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는데 하락기 때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소위 터지는 거는 방지한다. 네,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최고 리스크가 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까 정치 리스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 리스크는 그 뭐 매일매일 변동성을 만들어낼 거다.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날마다 좀 올랐다 내렸다 할 텐데, 네, 이 강세장을 완전히 끝낼 수는 없다. 네. 정치 리스크가. 근데 시장을 끝내는 거는 또 다른 딥시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딥시크라고 해서 특정 LLM을 지목한 게 아니라 네네. 어떤 파괴적 혁신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럽션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 네네, 맞아요. 파괴적 혁신이라고 맞아요.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파괴적 혁신의 단점은 파괴적 혁신 자체도 혁신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금 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가 생각지도 못한 파괴적 혁신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완전히 판이 뒤집힐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지금 멀티플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멀티플 지금 높죠. 너무 높은 상태에서 맞죠. 그렇죠. 넘어지게 되면은 더 아프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자기가 봤을 때 현재 시장의 최고의 리스크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M7들이 어떻게 보면은 23년 5월부터 AI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이제 2년 차 되고 있는 건데 그 2년 동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딥식이 하드웨어 사이클을 끝내버릴 뻔했잖아요. 그렇죠. 끝내버릴 뻔하니까 이쪽에서 반대 논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중국으로 뭐 정보도 많이 간다, 뭐 간다, 또 다른 것도 한다 이러면서 어떤 반대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충분히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와해적 기술이 와버리니까 그냥 시장이 준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도 보면은 정말 연초에 전력기기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기업들 완전 기스가 한번 세게 났고 지금 일단 한번 쫄아 있으니까 또 이런 게 나오면은 또 자라 소뚜껑 나오는 거거든요. 와, 소뚜껑만 떠도 그냥 막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위 유포리아로 가다가 멈춰버렸다. 예, 그런 느낌이기는 하죠, 지금이. 멀티플은 높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번에 진행이 소개해드린 네. 하워드 막스 버블 네.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거기서 네.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엔비디아의 포워드 EPS가 30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포워드 EPS가 30이라는 건 엔비디아가 30년 동안 돈을 잘 벌 거라는 가정이 녹아있는 거인데 그거는 기술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가정일 수 있다. 네, 그렇죠.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또 딥시크 사태가 터져가지고 뭔가 이제 뭐 그렇죠. 뒷걸음치다 맞은 건지 거장이나 맞은 건지 맞아요. 막 140불 때 대단한데. 후발 갔다가 막 110불 때까지 내렸으니까 조정이 크긴 했어요. 지금 물론 회복을 했지만 어쨌든 기스가 난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 구루들이 AI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특히 드러켄 밀러라든지 가치평가의 대가라는 다모다라는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나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빅테크나 엔비디아 같은 플레이어들은 안 본다. 네. 걔네들보다는 걔네들이 이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은 그 끌어올린 기술력으로
뭐 생산성이 올라간다든지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이런 수혜를 볼 산업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최근에 눈에 띄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짐 차노스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의 반대 측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네. 증가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공매도 숏을 하니까 이제 죽을 네네, 기업을 찾는군요. 와우, 무서운 사람이네. 죽을 기업도 네. 분명히 많다. 네. 그래서 2000년대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에 인터넷 혁명이 터졌을 때 네. 자신이 이제 인터넷 때문에 쇠퇴하는 산업이나 사업체에 쇼패팅을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낸 이력이 있고 요번에도 이 사이클이 비슷하게 돌아갈 것이다 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기술 혁신 때문에 밀리는 산업이나 사업도 있겠지만 사양 네. 산업도 있겠지만 근데 경쟁을 해서 앞서 달리다가 낙마하는 기업도 많을 것이다. 네. 인터넷 혁명 당시에 맞죠. AOL이라든지 에스크칩스 같은 기업들이 그 당시에 뭐 최첨단 AOL은 이제 그 모뎀 있잖아요. 전화선 네. 연결해서 요거 하는 기업이었고 에스크칩스는 이제 검색 엔진인데 이게 문장으로 물어보는 게 좀 특징이었거든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이런 네. 식으로 검색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이제 에스크칩스는 상당히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기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에 밀려서 이제 좀 쇠락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현재 달려가는 경쟁 업체, 선두에 달려가는 기술 업체 중에서도 탈락할 낙마의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 되게 합리적인 접근 방법인 것 같은 게 그 레이 커즈와일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그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책을 읽어봐도 비슷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기업들은 뻔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면은 드라이버들이 없어지는 거고 뭐 세일즈 포스의 에이전 포스가 본격화되면은 콜센터가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없어지는 기업들이 생기는 건데 이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 커즈웰이 어떻게 디펜스 했냐면은 30년으로 가서 인터넷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인터넷이 처음 나왔는데 지금 빅테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근데 그때 인터넷이 나오면서 없어질 기업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은 했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싶다. AI가 나오면은 없어질 거는 좀 구체적이다. 그런데 새로 생길 직업은 그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나중에 돼봐야 알지. 이러면서 되게 신박한 논리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고 잘 될 거를 찾기는 어려운데 죽을 거를 찾긴 좀 쉽거든요. 뭐가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걸 나오면은 이제 그 부분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를 공매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오히려 더 점지하듯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나도 올해 좀 써먹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뭐 한마디로 중국 답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밑에 도표가 이제 중국 GDP 대비 중국 수출액, 그러니까 중국 네. 경제에서 중국 수출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2015년, 16년, 2010년대 중반까지 이 비중이 내려오다가 이 비중이 내려오는 게 줄어들고 한 2020년부터 이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차노스는 이게 중국 경제 개혁이 실패한 거를 보여준다는 거다. 소비가 아니라 다시 이제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석을 하는 투자나 거군요. 소비가 활성화돼서 이제 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실패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은 금융기관도 네. 상당히 좀 상태가 좋지가 않고 부동산 사태도 아직까지 개발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에는 답이 없다. 나는 중국에 앞으로 당연히 투자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하네요. 그럼 중국 쇼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업체 숏을 치긴 했죠. 과거에. 네, 과거에.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짐 차노스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공매도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커리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 뭐 다 좋다가 좀 테슬라 때문에 좀 덴터 크게 당한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패밀리 오피스로 바꿨는데 패밀리 오피스는 보통 저도 금융시장 와서 들은 용어지만은 자기 재산 관리하는 회사를 패밀리 오피스라 하거든요. 자기 재산이 너무 크면 회사가 필요하니까 이제 패밀리 오피스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준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면서 큰손 고객들 몇 명만 관리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패밀리 오피스라고 해요. 제일 유명한 패밀리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재산 관리해주는 그 패밀리 오피스 이런 회사들이 유명하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가면은 이제 자기 회사 그리고 드러큰밀러도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하는 그 듀켄 캐피탈 만들었는데 그게 지 패밀리 오피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로 성공하셔가지고 회사를 차린 다음에 그 회사에 있는 자산을 운용할 자산운용 매니저, 주식 매니저랑 부동산 매니저 뽑으시면 되고요. 돈이 많다 그러면 뭐 채부심도 고용하면 돼. 제가 부동산은 뭐 어떻게 불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자기 주변의 그 소수들에게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로 인해서 죽을 기업들을 공매도 투자하기에 좋은 대상이라고 바라본 관점은 전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네. 이 트럼프의 믿음이 좀 과장이 돼 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설득 있게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트럼프 사실은 이미 트럼프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되지만은 되기 전에 생각했었던 것들이 많이 깨졌어요. 예를 들면은 크립토, 뭐 크립토 대통령이 된다. 물론 지금 7월 달 대비해서 비트 가격이 올라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금 크립토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본인이 막 갑자기 민코인 찍어내고 막 이러니까 크립토 씬을 완전히 그냥 농담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이게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아까 관세도 그렇고 혁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리도 그렇고요.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시장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뭐 컨센서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컨센서스 이면에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안 좋은 기회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네요. 아, 어둠의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짐 차노스에 대해서 저희 다 같이 한번 더 나중에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활동을 좀 접어서 아쉬운데 인터뷰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얘기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부신과 함께하는 에릭의 거장연구소는 짐 차노스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거장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